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7살 아이의 치아를 뽑아낸 범인. 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해놓고 범인이 전화를 합니다. 2004년 11월 17일 낮 2시 30분 일본 나라시에 살고 있던 28살 여성은 퇴근 후 집으로 향합니다. 7살 된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녀는 집에 도착해 아이를 찾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딸은 초등학교 1학년 아리야마 가에다. 아직 저학년이라 낮 1시쯤이면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학교는 집에서 30분 거리입니다. 이날 학교를 마치고 딸이 전화를 했을 때 엄마도 지금 집에 가는 길이야. 금방 갈게. 딸은 나 집에 가서 자전거 탈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자전거를 타고 동네에서 놀고 있는가 보다 생각되어서 문 밖을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딸의 분홍색 자전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불길함이 몰려온 엄마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6시 45분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경찰과 함께 집 주변과 학교 주변을 수색합니다. 8시쯤 그녀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그 메시지에는 딸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딸은 내가 잘 받았다. 낯선 침대 위에 딸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기겁을 하고 쓰러집니다. 경찰은 즉시 어린이 유괴 수사본부를 설치합니다. 다시 그로부터 2시간 반, 11시 45분입니다. 이번에는 딸 휴대폰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세요를 외치고 아이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아무 말도 없이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3분 후 이번에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또다시 전화는 끊어집니다. 바로 다시 전화를 했지만 휴대폰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밤 자정이 지나고 12시 6분 경찰서에 또 다른 신고가 들어옵니다. 마을의 논밭 옆 도랑에 웬 소녀가 누워있다라는 제보였습니다. 그곳은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고 주택가에서는 좀 떨어진 곳입니다. 경찰이 곧장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하는데 그곳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가에다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아이는 학교 갈 때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였는데 책가방과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확인 결과 아이는 익사로 판명되었는데 이 도랑에는 거의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이곳에서 사망했다면 폐에서 이물질 등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살해 후 옮겨졌을 것이라고 경찰은 추측합니다. 이때 아이의 시신은 일반적이지 않고 상당히 잔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빨이 몇 개나 뽑히고 얼굴과 손발 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아이의 이빨은 왜 뽑아야 했을까요? 시신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발과 채모, B형의 혈액이 검출됩니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12월 14일 오전 1시경 이번에는 아이의 아버지에게로 문자가 옵니다. 그런데 사망한 딸의 전화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는 여동생을 데려가겠다. 부모는 치를 떨고 경악하게 됩니다. 둘째 딸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미 내 큰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이 또다시 동생을 데려가겠다는 그 비열한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아마도 가에다의 휴대폰을 살펴보다가 동생의 사진을 보고 보낸 듯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범인을 향한 단서들을 샅샅이 찾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에게 보냈던 그 사진을 살펴보면 가에다는 사진 속에서 가정집으로 보이는 어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대보에는 영어로 알파벳이 쓰여 있었죠. TOWN, 타운. 경찰은 이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한 업체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망한 가에다의 옷을 감식했을 때 나온 머리카락을 통해서 B형 성인 남성이라는 것을 알아내죠. 그리고 가에다의 휴대폰 동선을 추적합니다. 범인이 가에다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학교와 가에다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전화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지역을 중심으로 목격자 탐문에 나섭니다. 그러던 중 마침 가에다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던 2학년 학생 2명에게서 아주 중요한 진술을 받게 됩니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가해다로 보이는 아이가 누군가의 차에 올라타는 걸 봤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남자가 30대 전후인데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해다의 집과 학교 등의 이동 경로를 탐문하고 이상한 차량은 없는지 실종 당일의 관련 도로 CCTV를 샅샅이 분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드디어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차량 한 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일본의 토요타에서 만든 소형 세단이었는데 이 차량이 아이 실종 당일날 학교길 루트에서 몇 번이나 포착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동네를 천천히 주행하다가 갑자기 급하게 유턴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용의자의 거주지로 특정되는 그 전화기지국 인근에서도 반복적으로 이 자동차가 목격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차주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차주는 사건 발생 시각 분명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잘못 짚었구나 하는데 그때 차주가 한마디 합니다. 아, 맞네요. 그날 제가 친구에게 차를 빌려줬어요. 그렇습니다. 범인은 자동차를 친구에게 빌려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코바야시 카오루. 36살의 남성이며 이 지역에서 신문 배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그가 다니던 신문사를 급습했고 그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수색하죠. 끔찍한 것들이 그의 집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수백 평 이상의 포르노에 여아의 속옷 등등 의류가 80점 이상, 아이들과 관련된 가방이나 액세서리 등등, 그 중에는 속옷만 입고 있는 아담한 여성 크기의 성인용 고무 인형까지 있었습니다. 소아 성애자인 게 분명했습니다. 코바야시 카오루, 그는 누구일까요? 코바야시 카오루가 10살일 때 그의 어머니는 막내 동생을 낳던 중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태어난 동생은 장애를 갖게 되었고 가족들의 관심은 오로지 그 동생에게 쏠리게 되죠. 그의 아버지는 폭력적인 성향이 강해서 아들에게 손을 대고는 했는데 결국 코바야시는 자라면서 점점 밖으로 나돌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학생이 된 그는 친구와 함께 우연히 성인물을 접하게 되는데 그때 여자아이를 성적 상대로 다룬 로리타 애니메이션이었다고 하네요. 이때부터 그는 자신의 변태적인 성욕을 알게 된 것이죠. 고등학교 2학년이던 1985년에는 동아리에서 합숙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숙소 근처에서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를 발견하고 이 아이를 강제로 껴안고 성추행을 해서 체포됩니다. 그 후 그는 또다시 20살 무렵에 5세 여아 2명의 옷을 벗기고 외설 행위를 저질러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1995년 석방되었고 그때부터 신문 배달을 시작합니다. 이때도 그의 이상 행동은 계속되었죠. 신문을 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배달을 하다가 빨래로 널어둔 여자아이용 속옷과 교복을 훔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쯤에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의 몸을 더듬어서 성추행으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 친구에게 차량을 빌려 타고 초등학교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그의 목표는 통통하고 귀여운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집으로 막 뛰어가고 있는 가에다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아이에게 다가가서 나 삼촌인데 기억나니?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하고 차에 태우게 됩니다. 가에다는 별 의심을 하지 않고 차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차에 태워서 잠깐 가다가 이번에는 코바야시가 아, 삼촌이 집에 뭘 두고 왔네 라면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차를 몰았고 집에 도착해서는 집에서 가지고 나올 짐이 너무 많으니 나를 좀 도와줄래 라면서 아이를 집 안으로 유인했다고 합니다. 그 낯선 공간에서도 가에다는 크게 불안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숙제를 좀 해야겠다라면서 공책을 펼쳤는데 그것을 본 코바야시가 아, 저 아이가 생각보다 똑똑하고 사리 분별이 뛰어난 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불안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미 자기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살려두면 신고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3시쯤 그가 성추행을 시도하는데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인은 아이를 끌고 가 머리를 욕조에 넣고 익사시켰다고 합니다.
당시의 엽기적인 행동은 또 있습니다. 저녁 7시 20분쯤 그는 칼을 이용해서 가에다의 치아를 여러 개 뽑아냅니다. 범인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왜? 어째서 가에다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에다를 내 것으로 만들었으니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싶었다. 이것은 범행에 성공했다는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건 한 달 뒤에 동생을 또 데려가겠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자 관심 받으려고 보낸 문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코바야시는 살인, 협박, 납치, 강제 외설치사, 시신 훼손 등등 7개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의 정신 감정을 평가한 결과 반사회성 인격장애와 소아성애 판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2006년 9월 그에게는 사형이 내려졌습니다.